우울증부터 시작해갖고 성인 ADHD 환자분들 어릴 때도 장이 다 안 좋아요. 과민성 대장 증상이 되게 많은데 안 돌보고 살아요. 그리고 굉장히 과몰입하니까 척추가 다 안 좋아요. 다 거북목 되고. 근데 그런 것부터 생기는 증상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건 다 빼고 그냥 우울한 얘기만 한다면 좋아지지 않겠죠. 그래서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 대신에 몸의 어떤 중요성도 빼지 않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2년 전에 이제 하버드에서는 정신과 질환도 이제 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승찬의 지식만찬. 저는 주인장 안승찬입니다. 자, 요즘 날씨가 춥고 왠지 우울하다. 아침에 눈 뜨기도 싫다. 뭐 이런 분들 많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감정이 왜 이런지, 나의 감정의 문제가 도대체 뭔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딱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감정이 흔들리는 게 사실 우리 몸 때문이야. 이런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인 주장을 담고 있는 책이어서 이 책을 쓰신 정신의학 전문가 강도영 원장님, 강도영 박사님 모시고 우리 망건당 TV 구독자분께 한번 제대로 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강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감정과 느낌 그리고 감정 진심인 의사 강도영입니다. 그런 거 하시면 너무 좀 인위적으로 준비하신 것 같잖아요. 좀 전에 준비 다시 할까요? 다시 할까요? 아닙니다. 좋았습니다. 박사님은 제가 보니까 이 책에도 그런 소개가 있던데, 통증, 우리 통증하고 공감 능력하고 관계가 있다. 그런 논문을 해외에 써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게 잘 모르겠는 게, 통증이 우리 몸이 아픈 거잖아요. 네. 아우 아파. 네. 그건 통증이고, 공감 능력은 너 왜 이렇게 애가 공감 능력이 없니? 그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T냐 뭐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거지 않습니까? 뭐 그냥 진짜 공감하는 거냐 흉내만 내가 내는 거냐. 아픈 거하고 그거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환자분들이 보면 보호자분들이 이분이 아프고 나서부터 자기들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파도 자기 아프다고 자기 무슨 말을 해도 공감 안 해주고 못 알아주고 전혀 사람이 성격이 변했다는 이런 게 보호자분들이 호소를 많이 하셔서 그냥 그분들의 어떤 진짜 공감 기능 정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아파서 아픈데 신경 쓰느라 그런 건지 구분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했어요. 어떤 연구냐면 그 통증 환자분들한테 사람의 어떤 감정, 얼굴 표정, 저 지금 표정이 보고 알아맞히는 거, 화난 건지 아니면 뭐 슬픈 건지 기쁜 건지. 왜 그러냐면 우리 얼굴에 있는 목소리라든지 눈빛,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감정을 읽을 수 있는 굉장히 신호잖아요. 근데 그 연구를 했는데 진짜 통증이 있는 사람은 있는 분, 그리고 또 오래 아프신 분들이 타인의 표정을 읽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 거 처음으로 이제 2010년도에 이제 미국에 있는 통증 학회지에 보고를 했었어요. 그분들의 확장시켜서 그 뒤에 그 공감을 담당하는 뇌 영역, 특히 측두엽, 전두엽 부분을 보면은 그쪽이 세포가 많이 죽어 있어요. 많이 힘을 못 쓰고 있더라. 네, 죽어 있어요. 네. 죽어 있어요? 닫혀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키우는 게 나아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아니면 한 번 아픈 애들은 계속 그런 영향이 있어요? 그 시간이 얼마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길면 길수록 이게 돌아가지 않는. 오래 아프면 오래 아프면 아나무인이 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몸에 상처가 있으면 뇌에서 그걸 조절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몸에 있는 통증을 조절하는 뇌 부위가 계속 우리도 일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번아웃 오고 번아웃 왔는데 계속 안 바꾸고 계속 일시키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부위에 이상이 오게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게 뇌에서 결국은 제한하거나 혹은 통증을 신경 쓰느라 이거 신경 쓸 여력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두 개 다 이제 조금 영향이 있을 건데 우리가 손이 아프면 그러면 이 손을 자꾸 쓰게 돼요, 안 쓰게 돼요? 안 쓰게 되죠. 안 쓰게 돼요. 안 쓰게 되면 더 아파지는데 안 쓰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 왼손에도 관심이 없어져요. 내 것도 안 쓰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플러스 이쪽 손을 조절하는 뇌 영역에도 약해지고 두 개가 다 약해지니까. 근데 우리 공감이라는 거는 하나의 그냥 공감하면은 자꾸 이게 마음의 기능이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비언어적으로도 사람 표정이라든지 태도 보고 공감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아픈 사람 손짓 이런 걸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호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정이라는 게 사실은 먼저 내 마음을 읽는, 내 마음의 감정이 발달돼야 남의 마음도 읽는 건데
내가 아프니까 지금 내 마음을 돌아볼 시간이 없으니까 남의 마음도 관심이 없어지는 거군요. 관심이 없어질 뿐더러 읽지를 못하는구나. 내 그 부위를 계속 안 쓰니까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 손짓에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 몸의 비언어적, 이 몸의 어떤 이런 신호들이 자신의 감정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아는데도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정을 표현하는 건 언어로 표현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인간의 어떤 기능을 얘기할 때 사피엔스가 살아남은 가장 중요한 기능을 얘기할 때 기억과 언어 기능을 뽑지만 실제로 하루 일상을 보낼 때 비언어적 신호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비언어적 신호의 가장 기본적인 건 몸짓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해외 나가서도 말 안 통해도 손짓발짓. 손짓발짓. 근데 거기가 아파봐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주고 진짜 가장 고위 기능, 호모 엠파티쿠스라고 해서 인간을 공감하는 인간이라고 할 수 하는 그 공감의 기능에까지 영향을 준다 하는 연구를 하게 되면서 이제 몸과 뇌, 그다음에 마음과의 관계에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죠. 이 책 제가 읽어봤는데 감정시계에도 전체적으로 하여튼 우리 박사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정신과 의사이시긴 하지만 사실은 정신이라는 게 다 몸에서 오는 거야. 그런 큰 주장을 담고 있는 책인 것 같아요. 90% 이상. 90% 이상. 물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마음에서 완전 몸에서 떠날 수는 없을 거는 같은데 그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몸은 나 멀쩡해, 나 너무 건강해. 근데 우울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 사람은 설명이 안 되잖아요. 회사에서 상사가 괴롭혀서 우울해졌는데 내 우울함은 머리는 우울하지만 몸은 너무 팔팔해.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거든요. 감정이 굉장히 왜 어렵냐면 누구나 우울함, 불안함, 기쁨, 슬픔을 다 느껴요. 근데 어느 우울함은 조금 나한테 신호가 되는 너 지금 조금 약간 우울하니까 조심해. 이런 신호가 되는 우울함, 정상적인 반응, 나를 보호해주는 감정의 기능 원래 자체가 생존을 위한 거니까. 근데 어떤 우울은 신호가 아니라 그냥 병적인 감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울함으로 표현하지만 어떤 우울은 진짜 어디서 연기가 나. 그래서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우울은, 병적인 우울은 연기도 없고 화재도 안 났는데 막 울리는 거예요. 그 차이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두 개가 어떻게 다른 건데요? 하나는 병으로 가고 하나는 나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왜 그러냐면 통증으로 예를 들자면 통증도 이제 다윈이 통증도 하나의 감정이라고 했거든요. 통증이 우리의 어떤 항상성을 표현해 주든. 그 통증이 있어야 그걸 안 쓰니까 그걸 보호해주기 위한. 그렇죠. 감정도 그렇다는 거죠. 아, 감정도? 통증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통증을 못 느끼는 어떤 유전자 질환을 가진 분들은 30살을 못 살아요. 왜? 몸에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 알려주지 않으니까. 근데 통증도 감정으로 보거든요. 그럼 우리가 기쁨, 슬픔 이런 것도 감정도 원래 생존을 위해 존재하는 신호예요. 근데 신호로 존재하는 감정이 있고 안 아픈데도 계속 원인이 없이 아픈 통증이, 만성 통증, 이런 병적 통증이 있듯이 감정도 그런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 두 개를 현대 어떤 구분할 수 있는 검사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현재는 정신과에서 빈도, 길이, 그 감정으로 영향받는 어떤 사회적 기능의 장애 이런 걸로 평가하지만 주관적이고 아직까지는 이제 감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런 주관적인 감정의 어떤 문제를 어떤 건 나를 보호하기 위한 감정이고 어떤 건 지금 빨리 없애줘야 될 나를 파괴하는 감정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그 한 부분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감정식의 개념을 한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제가 우울한 기분이 들어요. 그 우울함은 예를 들면 그 통증 같은 거라면 뭔가 원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네가 좀 우울하는 게 네 몸에 유리해. 맞아. 라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게 잠이 부족한 원인이라고 해봐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요즘 갖고 있는 가정 중에 하나는 딸내미 때문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요즘. 그래서 잠이 부족해요. 잠이 부족해서 내가 우울한 게 아닌가라는 가정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잠이 부족해서 우울이라는 증상이 나타났으면 차라리 그냥 졸리게 해야 내가 잠을 자는 게 되지 우울하게 한다고 해서 내가 잠을 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증상이 그래서 이거는 원래 원인이 아닌가? 그냥 원래는 잠을 자야 되는 건데 이건 파생적으로 그냥 감정이 몸에서 나오는 다른 현상인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감정은 정확히 신호.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너가 지금 네 신체, 몸의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려주는 거야. 지금 우울하시다면 네. 지금 조금 더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 신체 에너지를 보다 내가 지금 더 쓰고 있는 그걸 알려주는 거야. 그럼 우울하면 어떻게 돼? 덜 움직이죠. 이렇게라도 에너지를 아껴야 너가 살아.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따님 때문에 막 5시 일어났는데 막 약속 똑같이 하고 뭐 술 마시러 가면 문제 더 생길까봐 우울하니까 아, 필요 없는 약속은 좀 미루고 이렇게 되는 게 감정이 생존을 보호해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된다? 네. 그게 정상적인 감정의 어떤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꼭 네거티브한 감정이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로 마음이 안 좋아서 몸이 아픈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실연을 당했어. 채였어, 여자친구한테. 그럼 막 너무 괴로우면 머리만 괴로운 게 아니고 막 몸도 괴롭고 막 그렇지 않나요? 맞죠. 정신이 몸을 규정할 수도 있는데요. 뇌, 몸, 마음 관계를 되게 막 섞여 있잖아요. 네. 그냥 그거부터 이제 좀 감정 얘기를 하기 전에 그거를 좀 규정하기 위해서 저는 이 뇌는 요리사라고 해요. 뇌는 요리사. 그리고 이 몸은 재료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마음은 요리. 마음은 결과물이에요? 요리. 예, 이렇게 서로 근데 서로 상호 영향을 주는데 근데 뇌라는 요리사는 되게 좀 타고나요. 얘는 원래 조금 약간 일식을 잘하게 태어나. 그리고 또 가르치기도 힘들어. 변화시키기도. 또 한 번 다치면 좀 오래 걸려. 근데 재료는 잘 상하기도 하지만 또 잘 보관하면 신선해. 그럼 얘네 둘이 만드는 게 어떤 요리, 마음 상태. 이렇게 규정하면 조금 더 접근하기 편하죠. 그래서 내 마음이 안 좋을 때 그럼 요리사를 먼저 뭐라고 할 거냐? 아니면 재료부터 신선하게 할 거냐? 그 재료부터 신선하게 하는 방법이 감정을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아, 그러면 몸에 따라서 전부 다 마음이 결정되는 건 아니고 아니어도 그 재료를 가지고 뇌가 요리를 하니까. 또 좋은 재료를 알아보는 것도 요리사의 역할이고. 근데 몸이 안 좋으면 재료가 썩었어. 그럼 아무리 좋은 요리사도 그냥 썩은 마음이 나오는 거고. 거고. 아, 요리가 아무리 재료가 신선해도 요리사가 애가 술 먹었어. 애가 오늘 정신 못 차려. 그냥 그럼 신선한 요리 갖다 주면 돼 차라리. 그러니까 오히려 요리사의 능력보다 이 재료가 더 우리 마음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렇게 되는 원리가 감정과 연관이 있다. 뭐 이런 가설입니다. 예. 둘 다 영향은 미치네요. 그러니까 둘 다 변수네요. 뇌가 갖고 있는 변수도 있고 몸이 갖고 있는 변수도 있는데 두 개가 만나서 결과가 요리다. 몸에 또 주는 거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이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뇌는 몸입니까 마음입니까? 뇌? 네. 뇌가 몸이냐 마음이냐? 몸이기도 하고 마음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신과에 딱 온 그 학생들한테 처음에 딱 이렇게 실습 강의를 나오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여러분 정신질환하고 신체질환은 어떻게 달라요? 하면 막 얘기를 해요. 뭐 신체질환은 몸이 아프고 정신질환은 마음이 아픈 거. 그러면은 정신질환은 마음이 아프다는데 그 마음이 아픈 건 어디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뇌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뇌는 마음이에요, 몸이에요? 그러면 마음이요. 그러면 뇌졸중 환자분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픈 거예요? 물어보면 아이들이 그럼 굉장히 당황해요. 그렇잖아요.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많은 부분 누구한 다 뇌는 마음이라고 하니까 뭐 심장에 있던 게 이제 뇌로 옮겨져 와서 마음이라고 하니까 그걸 인정하더라도 되게 많은 부분 뇌를 뺀 부분이라 하더라도 이 몸이 굉장히 많이 감정, 마음에 영향을 주고 뇌는 어떻게 보면 오장육부나 이런 기관들이 잘 기능하게 생존에 방해되지 않게 모듈하고 컨트롤하는 이런 센터지 이 자체가 독립돼서 움직이는 데는 아니다. 이런 가설이고 그 길은 감정이 만들었다. 아니 그럼 몸이 아까 재료라고 하셨고 뇌가 요리사였는데 뇌도 사실상 몸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냥 마음은 몸의 결과물이네요. 유물론자. 아니 근데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완전 그런 거네. 뇌과학이 예전에 데카르트는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근데 지금 그게 이제 바뀌고 있어요. 뇌과학에서도 이제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에서 느끼는 존재로 바뀌었어요. 느끼는 존재고 대신 생각할 줄 아는. 바뀌고 있는데 그게 AI가 증거로 보여주고 있고 그 느끼는데 과연 그러면 그 느끼는 주체가 뭐냐. 거기에 많은 부분은 몸인 거고 뇌도 진화를 해왔잖아요. 근데 가장 최근에 진화된 영역, 제가 이 감정식의 10번 섬엽이라고 한 부분이 가장 늦게 진화된 영역하고 연관이 되는데 거기가 인간의 어떤 내부 수용 감각을 다루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뇌는 신체의 어떤 생존을 관장하고 거기에 맞게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진화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뇌를 그래서 몸이냐 마음이냐 나누기 굉장히 힘들지만 마음이라 한들 몸의 어떤 이런 부분하고 상관없이 움직이진 않는다. 그러면 박사님은 마음은 결국 뇌의 결과물이라는 가정을 갖고 있다면 예를 들면 정신과 선생님들이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저 마음이 아파요. 나 너무 요즘 힘들어요. 취직이 안 돼요. 뭐 이런 하소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우울해요. 그런 상담하면 야, 다 필요 없고 이 약을 먹어. 이 약을 먹으면 넌 무조건 낫는다. 결국은 정신이라는 게 몸의 결과물이니까 사실은 네가 너 지금 괴로운 게 너 잠을 안 자서 그래. 잠을 많이 자. 이 약을 먹고 잠을 자면 내일은 깨끗이 낫는다. 끝. 이렇게 되는 결과 아닐까요?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약간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제가 생각에 모든 걸 그렇지는 않겠으나 대체로 정신적인 질환의 문제가 몸 때문에 나타나는 가정이 있다면 몸을 바꾸면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물론 아까 요리사하고 재료하고 이렇게 차이를 둔 이유는 그래도 두 개 다 중요하지만 더 빨리 바꿀 수 있는 건 재료라는 거죠. 근데 의외로 정신과에서 진짜 진료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은 자꾸 너무 생각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생각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 메타인지도 중요할 수 있지만 일단 몸부터 좀 돌봐라. 그건 재료부터 돌봐라. 재료를 좀 신선하게 바꾸는 건 좀 쉬우니까. 그래서 이제 뭐 루틴 같은 거 있잖아. 아침에 햇빛 보고 그다음에 장 좀 두드려주고 이런 것부터 좀 하면서 같이 약도 먹고 이렇게 해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은 한의사세요? 아니면 가정의학과세요? 이런 얘기 좀 많이 듣긴 해요. 근데 하지만 환자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생각을 본인이 제가 말씀드린 생각으로 바꿀 수 있으면 저를 만날 일이 없었을 거다. 그럼 안 아픈 거예요. 정신과들 질환이 없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틀리니까 병적인 상태하고 아닌 상태하고 두 번째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꾸 그 생각보다 정신과 이 질환이면 뇌 상태가 요리사의 상태가 힘들어져도 요리사가 재료를 보관 잘 못하고 그러면 몸이 망가지는데 오히려 정신과 환자분들이 다른 질환과 다른 과 환자들보다 자기 몸을 잘 돌보지 않아요. 특히 대부분 요새 이슈가 되는 우울증부터 시작해갖고 성인 ADHD 환자분들 어릴 때부터 장이 다 안 좋아요. 과민성 대장 현상이 되게 많은데 안 돌보고 살아요. 그리고 굉장히 과몰입하니까 척추가 다 안 좋아요. 다 거북목되고. 근데 그런 것부터 생기는 증상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건 다 빼고 그냥 우울한 얘기만 한다면 좋아지지 않겠죠. 그래서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 대신에 몸의 어떤 중요성도 빼지 않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2년 전에 이제 하버드에서는 정신과 질환도 이제 대사성 질환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 정신과의 트렌드가 다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이걸 몸으로 인식하고 다는 아니지만 대사 질환이다. 이제 왜 그러냐면 굉장히 많은 유전 연구를 했지만 우울증, 뭐 조현병, 뭐 조울병 이런 거에 특정화된 유전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신과도 대사 질환이 아닌가 하는 어떤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 그 대표적인 뭐 어떤 책들이 브레인 에너지라든지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이런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런 연구들이 나오고 그런 핵심 키워드들이 나오는데 정신과 의사가 계속 좋은 얘기 들어주고 이런 걸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걸 아는데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뇌과학에서 뇌세포, 우리 해마, 가장 빨리 세포가 빨리 죽고 생성되는 우리 기억이나 공간하고 관계 있는 뇌세포의 재생을 시키는 3가지 훈련이 뇌세포를 재생시킨다고 하는데 그중 첫 번째가 우울증은 뇌 때문에 생기는 거죠. 아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거라고요? 장이 안 좋아도 우울증 생겨요. 뇌는 멀쩡한데 장만 안 좋아도. 통증 때문에 우울증 생깁니다. 장의 기능이 안 좋아도 우울증 생길 수 있는 거죠. 왜? 세로토닌 90에서 95%는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아, 그럼 예를 들면 장이 안 좋아요. 그럼 많이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울하게 만들어서 너 조금만 먹어. 근데 좋은 아이디어인데 진짜 문제가 되는 우울증은 안 먹는 우울증이 아니에요.